실력을 갖춘 미군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 베트남전을 아예 한국군에게 맡겨버리는 게 어땠을까라며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이 내용은 당시 미국의 한 언론사의 기사로도 게재가 되었는데 1966년 3월에 발간된 에반스빌 저널은 베트남전을 아예 한국군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오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몰래 침입해 문제를 야기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프랑스에 대항해 베트콩이 장악한 중부 해안지대는 지금 한국군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 논의가 실제라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전에는 따로 있습니다. 이군에는 전 세계가 도대체 왜 저런 훈련을 아직까지 실시하냐며 비아냥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 중인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 땅굴 전투 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훈련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면서 매년 수천 명을 땅굴 전투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미군이 땅굴 전투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북한이 현재도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땅굴 침투에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군이 비아냥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감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은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겪은 최악의 패배였죠. 사실 베트남 전쟁은 땅굴 전쟁이었다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땅굴은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특히 구찌 땅굴이라 불리던 곳은 미군에게 있어서 최악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구찌 땅굴은 피가 최대 8m에 이르며 총 길이가 250km에 이릅니다. 통로는 가로 50cm에 세로 80cm로 협소하지만 내부는 무기고 식당, 침실, 주방, 수술실까지 갖추었을 정도로 넉넉함을 자랑했습니다. 미군이 유독 힘들어했던 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형성된 밀림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곳곳에 깔린 부비 트랩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베트콩의 불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는 지하에 존재하는 거대한 군사기지였습니다. 땅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아래에 군사기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미군은 처음에는 이 땅굴을 침투해 베트콩을 섬멸하기 위해 땅굴지라 불리는 정예부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땅굴은 지옥이었죠. 땅굴에 때로는 위에 설치해둔 전갈이 쏟아지기도 했으며 어두운 칠흑으로 몸을 던지면 날카롭게 세워진 죽창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베트콩이 유난히 좋아하던 이 죽창 함정은 특히 미군의 목숨을 엄청나게 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똥이었죠. 죽창에 발이 찔리거나 몸에 약간 상처가 생기면 이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죽창에 발라진 개똥에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득실거려 한번 상처 입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알려집니다. 어찌어찌 이런 위험들을 간신히 피해 땅굴에 진입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칼, 권총 등 최소한의 처음에는 지원자로 땅굴지를 선발했던 미군은 그 악명 높은 땅굴에서의 작전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 모진 고생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전은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 방송을 통해 TV로 중계된 사상 최초의 전쟁이지만 그 안에 지하 땅굴의 참변은 취재할 수도 내보낼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땅굴지 작전이 미군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건 일단은 베트공의 덩치에 맞게 설계된 땅굴의 입구를 덩치 큰 미군이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땅굴지를 대신해 투입한 한국군은 달랐죠. 베트콩에 비해서는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당시 가난했던 한국군들의 덩치는 이 땅굴 입구를 무사히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베트콩은 부비트랩, 전갈, 죽창 등으로 무장시킨 더 많은 땅굴 입구를 만들어 한국군을 오인하도록 만들므로써 한국군의 땅굴 침입을 막아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군의 애민정신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장유유서의 유교 사상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민간인들을 만나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공경을 표했는데 이 모습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초로 파견된 전투부대인 맹호부대는 원래 베트콩과의 전투를 위해 파견됐지만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 주둔지에 가까운 민간인들을 도왔습니다. 당시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이던 최명신 장군은 미군과 월남군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를 멈출 수 없다며 신속하고 아낌없는 대민봉사 활동을 실시했는데 이후 연합군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팻말이 걸려있을 정도였죠. 일례로 맹호부대가 주둔하던 고보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난함을 목격한 부대원들은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민간인을 도왔습니다. 특히 산모작이 가능한 베트남에서는 필수적으로 물이 넉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고보이댐을 건설해 주었죠. 이 사실은 전 세계 언론들의 엄청난 주목을 끌었고 한 미국 언론은 전투력을 말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한국군 파병을 요청했던 미군은 한국군의 혁혁한 전과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이 이겼어야 했는지 북베트남군이 이겼어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이 현재의 위치에 말한 간호사,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외화를 벌어오던 건설 근로자들 모두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 번쯤 떠올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했던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되고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이를 주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추라이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이 반년을 넘어가 1967년 2월이 되자 그동안 호시탐탐 한국군을 기습할 기회만 보고 있던 베트콩들의 움직임은 일촉즉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추라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한국의 청룡 부대를 몰아내기 위해 짜빈동 마을에 위치한 해병 청룡 11중대의 방어선을 뚫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발 100m 전후의 야산들과 비교적 밋밋한 평야들, 그리고 넓은 개활지와 호수와 늪 등이 즐비해 있어 엄폐해 있어 불리했던 짜빈동 지역은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의 한국군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트콩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구성한 잡목과 갈대, 천연동굴과 수많은 인공 땅굴, 거기에 철조망과 지뢰 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짜빈동 지역에 상주한 우리 군 주위에 수많은 트랩들로 포위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부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발식 구식 M1 소총과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나무 소총 카빈이 이들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반면 베트콩들은 당시의 최신 소총인 AK-74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당시 한국의 해병 붙였다는 증언을 시작으로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하게 털어놨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기에 적지 않은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다른 지역에서 싸우다가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오며 민간인으로 확인될 때까지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어졌는데 어떤 집이 가난한 요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득이하게 지원을 요청할 시 반드시 월급을 챙겨줬고 심지어 부상당한 민간인을 병원에 이송하는 등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 한국군은 전쟁 영웅들로 기억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1998년 한국 측이 공개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려 시도했을 때도 베트남 정부는 더 이상 한국과 얽힌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며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 무언가 개운치 않은 의도에 뒷조사를 하던 한국 측은 이것이 베트남 농촌과 민간인 지역에서 자행되던 베트콩들의 만행을 1966년 있었던 오자이 마을 학살 사건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베트남 석사 출신인 한 역사학자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 사건은 초창기 한국군이 유력한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오랜 진실 규명 끝에 결국 그 진범이 남베트남군 소속의 레인저 부대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지만 것인데요. 처음엔 폭격기가 동원됐다는 기사가 등장했는데 현재 한국군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은 폭격기가 그때 사용될 리 없었다는 반론에 기사가 급히 수정되기도 했고 심지어 날짜도 막연하게 1966년이었다가 나중에 1966년 6월이라고 바뀌었고 현재는 한국군 비호 6호 작전 날이라는 등 피해자는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정확한 상황과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된 주월미군 사령부의 조사 보고서는 현장을 처음 목격한 미 해병의 일방적인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도 문제였는데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슨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2240명의 비전투요원이 아니라 특수부대급 전투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전을 겪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이 있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실전 경험을 갖춘 전투 베테랑들을 원했던 것이죠. 반면 베트남전에 투입된 미군 병사들은 단 한 번의 실전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부족한 전투력을 상쇄하고자 돈과 무기면 충분할 것이라는 미군과의 계획과는 달리 북베트남군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을 난처하게 만든 것은 정글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베트콩은 이미 정글이라는 자연 환경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마치 제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작전을 펼쳐 미군들의 기를 쏙 빼놨습니다. 차라리 이 베트남전을 아예 한국군에게 맡겨버리는 게 어땠을까라며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이 내용은 당시 미국의 한 언론사의 기사로도 게재가 되었는데 1966년 3월에 발간된 에반스빌 저널은 베트남전을 아예 한국군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오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몰래 침입해 문제를 야기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프랑스에 대항해 베트콩이 장악한 중부 해안지대는 지금 한국군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 논의가 실제라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전투는 따로 있습니다. 월맹이사단 1연대 연대본부 60대대, 70대대, 80대대, 90대대, 21연대 40대대 등 총 5개 대대 병력과 이에 대해 콩라이성 게릴라 1개 대대 등 그 수가 2,400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병력을 편성했습니다. 첩보에 의해 대략적인 청룡 11중대의 적은 인원을 파악한 지휘관은 이에 피식 웃으며 1시간 안에 점령하고 오라는 작전 지시를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월 14일 저녁 11시경 짜빈동 마을에서 역사에 남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별다른 작전 없이 치고 빠지는 전투를 즐기는 베트콩들과는 달리 이들 월맹군은 자신들이 준비한 군사 전략을 선보였는데요. 30명 정도의 병력으로 한국군 기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움직임을 노출시켰고 사격을 받자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있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가 들리자마자 짜빈동 마을의 불이 일제히 꺼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병 청룡 11중대의 중대장을 맡고 있던 정경진 대위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한국군을 지치게 만들 요량으로 베트남이 이런 작전을 펼친다는 것을 간파하고 모든 부대원들에게 세 가지의 지시사항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적이 유효 사정거리 내에 접근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 것. 둘째,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위해 최후의 일가까지 싸울 것. 셋째, 죽음으로써 진지를 사수할 것. 그렇게 더 이상 한국군은 이에 휘둘리지 않았고 이 작전이 먹히지 않게 되자 다음날 새벽 4시 월맹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해 단번에 청룡 부대를 제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월맹군 2,400명은 일제히 자신들의 각종 중앙위로 청룡 부대를 집중 포화하며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배 대대급 정도 공격을 올 거라 예상했던 한국군은 이에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1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빠르게 지원 부대와 공중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방이 적군과 아군으로 뒤죽박죽 되었던 터라 쉽게 공중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조정남 일병과 이학현 상병은 아군의 개인호까지 뚫고 올라온 월맹군과 싸우던 중 수적으로 밀리게 되자 자신들의 몸에 수류탄을 들고 적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기도 했으며 분대장 배장춘하사는 온몸에 수류탄 파편이 박혔음에도 군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교통으로 기어들어오는 적을 자동화기로 순식간에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월맹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던지 이들은 청룡부대를 몇 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한국군과 유사한 철모와 개구리복을 착용하고 정글 수색 때 꾸미는 풀과 나뭇가지 위장까지도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민간인 마을로 수색을 나가게 되죠. 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베트콩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What about the fucking rice and the weapons? Who they for? The fucker that you talk. 이런 와중에 마을 여성이 나서 갖추긴 돼지를 왜 죽였냐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에 참상을 다룬 걸작 영화. 대학생이었던 테일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베트남전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정글은 평범한 대학생이 견디기엔 너무나도 가혹했죠. 신병들을 같은 병사로 대해주지 않았죠.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청룡부대의 활약상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베트남은 게릴라전을 벌이는 베트콩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당시 최강의 월맹군 정규군을 특수 편성해 메모 부대를 공격할 준비를 세웠는데요. 이들은 베트남의 국민들조차 열광하는 강철연대라고 불리우던 부대로서 당시 호치민에서는 그들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당시 베트남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또한 이때 베트남전에 파병을 보낸 국가 중 하나였고요. 그중 제2 해병여단, 청룡부대라고도 불리우는 그들은 1966년 9월부터 베트남 중부 꽝라이성 북부 지역인 추라이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평정작전을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긴 오이같이 생긴 베트남 지도에서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던 이곳은 북베트남군인 일명 베트공이라고 불리우는 부대들의 활동이 상당했던 지역으로 베트남 정규군의 침투 또한 용이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추라이 비행장과 청룡 포병대대의 포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전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재반 사항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 평가받던 유일한 시기 바로 월남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캐나다 특파원이 직접 경험을 통해 펴낸 베트남 만일의 전쟁이라는 책에는 당시 미군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생동감 있게 묘사돼 있는데요. 전장 한가운데서 그것도 한밤중에 술판을 벌이던 미국 연대장은 뜬금 베트공을 잡아오라며 휘하 소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이 온통 정글이었고 적들이 언제 어디서 매복했다 튀어나올지 모르
모르는 상황 속에 불필요한 희생이 뻔한 상황.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소대장은 이를 타개할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뭇가지와 물그릇을 이용 흙을 밟는 소리와 나무 꺾는 소리를 만들어내 무전기로 흘려보내며 마치 숲을 지나거나 강물을 건너는 것처럼 즉석에서 연극을 한 것이었죠. 당연히 취해있던 연대장은 그대로 속아 넘어갔고 심지어 다음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조차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맥주에 취해 수시로 음주 조종을 했고 정글 곳곳에 야생 대마가 흔했던 탓에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피우기도 하는 등 미군이든 CIA 요원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이좋게 비춰갔습니다. 이렇듯 분기 빠진 미군들이 제대로 된 전투를 치렀을 리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북베트남 정규군을 상대로 1대9의 교환비를 가져갔고 베트콩을 상대로 1대20 정도의 교환비를 내기도 했으나 이는 동맹국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였는데 참고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나 중공군을 상대로 평균 1대52였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 본토에서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며 각종 시위가 연일 벌어진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심지어 미국의 자랑이었던 공군조차 소련제 지대공 장비에 무더기로 격추당한다거나 헬기마저 하루에 한 대꼴로 추락했고 착륙 지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작전에서는 부비 트랩이나 적의 매복으로 인한 공수부대의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미군은 결국 극단적인 작전을 개시하는데 바로 물량 공세였습니다. 한국을 포함 동맹군들은 미군들의 보급을 보고 꽤나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공 하나를 잡겠다고 들어간 평균적인 비용은 무려 33만 2천 달러, 포병들은 하루 평균 10,000발을 쏘아댔고 소총수들은 M16의 성능을 맹신한 채 연사를 갈겨댔습니다. 여기서 압권은 B-52 폭격기였습니다. 이 폭격기가 호찌민 루트의 베트공 하나를 잡는 데 쏟아부은 폭탄은 무려 100톤 규모, 심한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돈을 폭격 하나에만 소비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물량 전술이 적군인 북베트남에게 유리함을 안겨주었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미군이 남베트남군에게 주어진 물자가 다음날 암시장에 나오는 바람에 베트공이 이를 매수, 자신들의 무기에 당하는 개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으니 바로 무적의 따이한 한국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으니 걸어볼 카드였던 건 분명했던 셈이었죠. 이를 모를 리 없었던 한국군은 일부러 월맹군의 활동이 왕성했고 또한 그들의 기습이 용이했던 지역으로 이동해 파이어 베이스를 구축, 더불어 한국군이 기지의 병력을 줄이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짜빈박 전투의 패배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말이죠. 결국 1966년 예상대로 월맹군은 11중대의 전술 기지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으니 많아야 1개 연대라 예상했던 적군 규모가 무려 2개 연대 총 2,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었던 것도 모자라 베트공이 아닌 월맹 정규군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마저 어려웠던 탓에 3소대 진지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돌파되고 외곽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1소대 방어선마저 돌파당한다면 중대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버렸고 그 사이 이연단 본부에서는 11중대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판단, 브로큰 에로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군의 과감한 결단이 빛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소대를 중심으로 특공대 부대를 편성, 방어망 안으로 진출한 적병들만을 골라 정면 공격을 펼친 것이었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적을 역이용해 이중으로 압축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줄만 알았던 한국군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6탄 돌격을 감행하자 월맹군은 그 기세에 눌려 다급히 후퇴하기 시작해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폭사되고 말았죠. 전투가 끝날 무렵 청룡부대 소속 관측기가 중대기지 상공에 나타나 날개를 흔들며 11중대의 승리를 축하해 줬습니다. 이윽고 6중대 소속 지원 병력이 헬기를 통해 기지로 이동해 왔는데 만약 날씨만 따라줬다면 이들은 보다 신속히 지원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고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월맹군마저 완전히 포위 섬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결과는 대승리, 무려 10배가 넘는 적군에 맞서 243명을 사살하는 동안 아군의 희생자는 단 15명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군은 말도 안 되는 결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미국 에비스빌 저널은 이를 즉각 속보로 타전하며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이 이곳에 있던 모든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베트공이 장악했던 중부 해안
거대한 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해 완전히 통할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뉴욕타임즈 또한 노획한 베트공 문서를 예로 들며 그들은 100% 승리에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에서도 특히 메모 부대를 만나면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철수하라고 경고했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한 그는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 프랑스, 미군에게마저 좌절을 안겨준 요새가 한국 해병대에 단 2시간 만에 점령당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군이 주둔한 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겨져 동맹군의 사기가 올라갈 정도였다 하니 당시 미군의 교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리 과장된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군대 인생에서 제일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는 일명 베트콩들에게는 미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의 존재였고 동맹국인 미군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베트남 전쟁 당시 제일 강력하며 공포스러운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당시 참전한 미군들의 증언을 토대로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무려 37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왜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베트남의 파병되었고 그동안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 적군은 두려워했고 동맹군은 경외감을 표했다. 한국 정쟁 당시 미국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국은 1954년, 1961년 총 2차례에 거쳐 파병을 진행하는 대신 자신들의 모든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파병을 전제로 요청한 조건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수를 유지하는 것, 미국이 한국 군대의 현대화를 지원해줄 것,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줄 것,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줄 것 등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활약을 생각하면 이 모든 조건은 미국에게 너무나 저렴한 조건들일 뿐이었다. 한국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를 파병했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는 한국의 부대들은 미군들조차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 모집했는데 자원자의 숫자가 넘쳐나면서 장교들은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병사들을 신중하게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특수부대원 몇만 명이 투입된 것과 다름없는 전투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항공 역시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제 지원이었기 때문에 병사 선별 기준은 굉장히 높고 까다로웠으며 때문에 파병된 한국 군인들은 최적의 신체 요건과 기술을 갖춘 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계속해서 방어적인 훈련만 해왔던 한국이었기에 미군들 대부분은 한국군이 파병을 온다고 해도 방어적인 태도만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에 도착한 한국군들은 불과 몇 년 전 미군에게 기초적인 전술을 배우며 전쟁을 치렀던 나라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 스스로 전술을 짰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베트콩들을 압살하기 시작했다. 물에 반은 잠겨 군무를 서던 한국군들의 일하는 유명할 정도로 그들의 정신력 또한 미군이나 베트남 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이 쌓여 한국군의 사상자 수는 적군과 대비해 1대 20을 넘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고 나중에는 미군들마저 한국군의 살기를 두려워하고 전술을 배우기도 하는 등 한국 군대를 인정할 수가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들의 부서기와 월등한 활약을 펼쳤고 오히려 미군들이 한국 군대를 무서워하고 배우고자 했다고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고 보니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시리즈 중에 한국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코비드가 끝나면 하지만 반면 한국인들이었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지도력 덕분에 코리안타운을 지키고 성공적으로 싸웠습니다. 옥상 한국인들은 체계적인 군사력으로 조직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 덕분이었습니다. 지상 장비
190여 대, 항공기 12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10년 만의 시가 행진.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최신식 무기에 보기만 해도 까마득한 2,500m 상공. 공군 블랙이글 편대의 현란한 고개 비행은 조국 수호의 천병임을 알리고, 육군 특전사들은 UH-6급 수송 헬기에서 공중 탈출 시범으로 미움을 뽐냅니다. 25명의 여군을 포함한 패권전사 700명의 파도타기 격파 등 아찔함과 화려함을 넘나드는 고난도 시범에 관람객들은 잠시도 대원들의 격파 시범으로 지상군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언제 보아도 듬직한 대원들의 모습에서 강한 군인 정신이 묻어납니다. 5,500m 상공에선 특전사 대원 24명이 멋진 대형을 이루며 내려옵니다. 국산 전차와 대포 등 첨단 무기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됐나? 참 오는 5일까지 첨단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했. 전 후방의 국군 장병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산 장비를 앞세우고 끊임없이 전술전기를 연마하면서 물샐 틈 없는 방비 태세를 가져가고 있는 한 국토방위는 이상이 없으며 북한군의 어떠한 오판이나 도발도 사전에 분쇄되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재래식 전력을 늘리는 거의 부동의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국의 강력 강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자국산 전투기를 전력화할 목적으로 중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활동이 많아지면서 인도도 당분간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8위, 7위에 랭크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작년에 이어 두 유럽 강대국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핵무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두 국가보다 더 높은 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현역 병력과 대규모 육군 전력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을 마주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작년과 비교해 군사력 측면에서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항공모함이나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전력화가 이루어지거나 군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우리나라의 대형 상륙함인 마라도함이 군에 인도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군은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죠. 차후 2030년대에는 항공모함의 전력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작년 10위에서 한 단계 성장한 9위를 기록하는 추세입니다. 괜히 북한을 자극해 분위기를 망칠 필요 있어도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정체와 신분을 꽁꽁 숨긴다고 하는데요. 지급되는 전투복도 따로 없더라. 순위 미상, UDU와 비슷하게 세간에 거의 밝혀지지 않은 부대인데 바로 국군정보사령부 예하의 육군 첩보부대 HID입니다. 이들은 1952년 대한민국 육군의 정보부대로 창설되었고 몇 차례 개편을 통해 현재는 육군정보사령부 AIC로 개편되었습니다. HID라는 이름은 개편 과정에 있던 부대명으로 현재도 대내외적으로 통용되기에 아직 HID라고 부르는 장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투입되며 해상으로도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UDU와 함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HID 전역자 피셜이나 매체에 나오는 표면적인 정보만을 알 수 있죠. 8위, 해병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전무해 8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특공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특수부대와는 창설 배경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공격적인 임무를 위해 창설되거나 사건이 일어난 뒤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경찰 특공대는 예방이 목적입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면 진압을 위해 투입되긴 하죠. 이런 경찰 특공대가 되기 위해선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는데요. 국가공인 모두 2단 이상이면 복무한 자를 조건으로 두기도 합니다. 즉 오늘 등장한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육군 수색대, 헌병특임대 등의 특수부대를 전역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로 국가적인 행사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든든한 부대입니다. 2위, 요즘 가장 핫한 부대죠. 1위라고 말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 전단 UDT-실입니다. 우리나라의 UDT-실은 미국의 네이비실과 그 모체부대인 UDT를 모델로 1955년에 창설되었는데요. 받는 최강의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죠. UDT-실은 명성답게 실전.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위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들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든든하죠. 보셨다면 구독과 생사를 건 부탁드립니다. 7일간의 사투. 아덴만 요명 작전은 정부 상태가 다름없는 소말리아는 해적의 소굴로 악명이 높다. 해적 피해는 우리 선박도 예외가 아니야. 맡은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동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동료를 믿고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선박이 고장날 수가 없다. 작전에 대비한 훈련은 더 엄격해졌고 작전 성공을 다짐하는 대원들의 결의도 칼날 같았다. 그러나 해적들이 납치한 배에 타고 있던 3호 주원료의 상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얘네들도 불안한 거지. 3호 주원료에서는 헬기 이송이 불가능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 호이스트를 이렇게 일부 해적들은 생포했지만 문제는 인질로 잡힌 선원들의 상태였다. 최초로 본 인질이 대원들은 해적 3호 주원료의 격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안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숨어있던 마호메드 아라이를 찾아냈다. 이렇게 석선자에게 총을 겨눴던 해적 아라이를 비롯해
5명의 해적이 현장에서 선포됐다. 제 몸을 쏘고 그에게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연간 500척의 선박을 호송하고 구호하는 청해부대. 이곳에 파병된 300명의 군인들에겐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바로 대한민국이 방향을 선택했으가지로 순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1년 사이 군사력이 많이 위축된 데 반해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 수송함 때문입니다. 이즈모급 헬기 수송함은 우리나라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과 같이 헬기를 싣고 다니는 군함입니다.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할 때 지원이 가능한 대형 선박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런 이즈모급을 현재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는데요.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제대로 된 항공모함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해상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미일 연합훈련이 있는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은 한 해 동안 26회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무려 38회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다소 취소했지만 갈수록 합동훈련을 늘려나갈 반세기 가까이 이 부동의 1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경찰 지위를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척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니미츠급 전단 하나가 중국 해군의 전체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감히 미국의 항공모함과 비교할 수 없죠.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모함급으로 분류하는 강습 상륙함도 9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항공모함 20척을 운용하는 세계의 전무후무한 슈퍼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군 전력만 해도 이 정도이고 공군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미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21년도 국방비도 50조 원으로 중국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군사 기술과 운용 전략 등에 있어서는 중국이 감히 비빌 수 없습니다. 특히 전투기나 잠수함 등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곳에서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세계를 주무르면서 1위를 두고 경쟁했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